1943년에 출간한 조르주 칸길렘의 박사학위 논문,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고의 서문과 1950년 재판 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문들은 앞서 언급한 논문 그리고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묶어 1966년에 출간한 책 Georges Canguilhem, Le Norman et le Pathologique 에 실린 것이며 2018년 그린 비출판사에서 여인석이 옮긴 글입니다.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고 서문 1943년 인간에게 있어서 병리적 구조와 병리적 기능의 문제는 방대한 문제이다. 선천성 안장다리 환자, 성도착증 환자, 당뇨병 환자, 조현병 환자는 결국 해부학적, 발생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연구로 귀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분할되어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다루는 것보다 문제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근거를 종합하여 제시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먼 훗날에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연구의 일부를 출판하는 데에는 지금으로서의 문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불가능성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 탐구의 연속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철학은 하나의 반성인데 그 반성의 재료는 철학에게는 낯선 것이 좋으며 좋은 반성의 재료는 반드시 철학에게 낯설어야 한다. 나는 철학 공부를 마친 수년 후에 철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철학 교수보다 정신질환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는 정확히 의학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간의 문제로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의학은 엄밀한 하나의 과학이라기보다는 여러 과학이 교차하는 기술이나 기회로 보여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 우리는 사로잡는 두 개의 문제, 즉 과학과 기술과의 관계, 규범과 정상적인 것과의 관계가 보다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의학 지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공평한 정신을 의학 연구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을 의학에 도입하기 위해 찬양할 만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정상의 확립과 회복의 기술인 임상과 치료이며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인식으로 완전히 환원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학의 방법과 성과들을 철학적 사색에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훈을 주려는 것도 의학 활동에 대해 어떠한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형이상학을 의학에 통합시킴으로써 의학을 혁신하려는 주제넘는 의도를 품지 않는다. 만약 의학이 개혁되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명예를 위해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적 탐구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이해를 교정함으로써 몇 가지 방법론적인 개념을 혁신시키는데 공헌할 야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려 하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학은 흔히 사이비 철학적인 공상의 제물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 의사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의학도 거기에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제기한 것은 문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일 뿐, 번잡스럽게 누군가의 전기를 쓰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제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말 한마디.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 문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기형학의 문제와 질병분류학의 문제로 규정되는데 후자의 신체적 혹은 병태생리학적 질병분류학과 정신적 혹은 정신병리학적 질병분류학의 문제로 규정된다. 우리는 이 연구를 신체적 혹은 병태생리학의 문제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분명히 하거나 어떠한 결과를 확증하는 데에 특별히 적합해 보이는 사실, 개념이나 해결책을 기형학이나 정신병리학으로부터 주저없이 빌려올 것이다.
우리는 19세기에 일반적으로 채택된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그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현상과 동일하며 양적인 변이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를 닫기보다는 다시 열어젖히는 철학적 사유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브룬슈비크는 철학은 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철학에 대한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정의를 채용한다. 재판 서문 1950년 이번에 다시 펴낸 나의 의학 박사학위 논문은 1943년에 출판된 초판의 텍스트를 그대로 펴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트라스부르 문과대학 출판위원회는 텍스트를 수정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초판에 대한 수정이나 교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일반적인 작업 안에 포함될 것이다. 나는 다만 여기서 내 책 초판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도움을 받았어야 했던 책들에 대한 새로운 독서와 이 책의 초판에 가해진 비판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1943년에 내 논문의 중심 테마와 관련하여 프라딘느시의 일반 심리학론이나 메를로 퐁티의 행동의 구조가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음을 말하고 싶다. 메를로 퐁티의 글은 내 원고가 인쇄 중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읽을 수 있었다. 프라딘느시의 글은 아직 읽지 못했다. 당시에 참고서적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1943년의 책들이 유통되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 유감스럽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의 의견이 아무리 신뢰감이 있더라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지적인 필연성의 가치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우연적인 수렴점을 좋아한다. 만약 내가 이 논문을 최근에 썼으면 셀리에의 업적과 유기체의 경보 상태에 대한 그의 이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이다. 그의 연구는 일견 아주 다르게 보이는 르리슈와 골드슈타인의 주장들을 매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연구를 높이 평가한다. 셀리에는 잘못된 행동이나 일탈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이나 피로가 되풀이되면 부신피질이 구조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것은 순수하든 불순하든 호르몬 제제나 독성물질을 대량으로 내적 환경에 투여하는 것과 유사하다. 긴장으로 인한 유기체의 모든 상태, 경고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행동은 부신피질이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반응은 유기체의 행동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효과라는 관점에서는 정상적이다. 한편 셀리에가 적응 반응과 경고 반응이라고 명명한 구조적인 반응은 부신뿐만 아니라 갑상선과 뇌하수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은, 즉, 생물학적으로 이로운 경고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의 비정상적인, 즉, 통계적인 빈도에서 반복에 의해 마침내 유기체를 쇄진시킨다.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반복해서 분비되면 혈관의 수축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능적 장애나 위궤양과 같은 형태학적 병변이 유발된다. 따라서 2차 대전 중 공습의 위협을 받은 영국 도시들의 시민들 가운데서 위궤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골드슈타인의 관점에서 사태를 해석하면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바라보게 되고, 르리슈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생리적 장애에 의한 조직학적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바라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이었다면 나는 성전환에 관한 볼프의 연구와 기형 발생에 관련된 문제들을 참고할 때는 기형학의 성과를 상당 부분 이용했을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기형 발생을 이해함으로써 정상적 발생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주장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성공적으로 구성된 생명체의 형태와 잘못된 형태 사이에 존재론적인 차이가 그 자체로 선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체의 잘못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생명체를 규정하는 본질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생명체에서 어떤 잘못을 알아낼 수 있는가? 나는 또한 소르본에 있는 나의 친구 라가슈와 같은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
혹은 알제 의과대학의 사비아니와 켈 같은 생물학자들의 찬성이나 인정보다는 스트라스부르 자연과학대학의 분우어 씨의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비판을 참고했어야 했다. 분우어 씨는 생명체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내가 진화론자들의 고정관념에 양보했다고 비판하였고, 지극히 명석하게도 생명체의 정상성에 대한 관념은 인간적 경향을 지닌 생명체의 모든 본성을 초월적인 것에 투사시킨 것이라고 간주했다. 사실 역사를 생명에 도입하는 것, 나는 여기서 해겔과 해겔주의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한다. 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서문에서 논의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후에 여기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우어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오늘날이었다면 1947년 데룸 박사에 의해 출판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의 원리 Principe de médecine expérimentale. 에서 표현된 베르나르의 개념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서 베르나르는 개체의 상대성 문제를 검토하면서 병리학적 사실을 다른 곳에서보다 더욱 엄밀하게 논의한다. 그러나 베르나르의 개념에 대한 나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끝으로 어떤 독자들은 결론이 너무 간단해서 놀라기도 할 것이고, 그 결론이 철학적인 문제로 의문을 열어놓은 것에 놀라기도 할 것이란 점을 덧붙인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나는 이 논문을 장래의 철학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나는 의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철학의 여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나는 의도적으로 결론이 단순하고도 간략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서술하였다.